자, 이제 대동세상이란 무엇인지 한번 이 조그만 칼럼을 두 개를 읽어볼 텐데요. 하나는 김상돈 교수가 쓴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랍니다. 김상돈 교수가. 그래서 기본소득이 만드는 대동세상, 대동세상이 무엇인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대동세상을 생각했는지 그 얘기를 볼 수 있어서 2021년에 이재명이 생각했던 그런 대동세상, 그걸 주제로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서 대동세상을 봤다. 사실은 동학혁명 1919년 3.1혁명에서도 대동세상의 꿈을 봤으나 참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100년도 더 훨씬 전에 우리 선배들이 소망했던 꿈 대동세상을 올곧이 계승한 아픈 현대사가 있다. 바로 1980년 5월 18일, 이 5월이 됐잖아요.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다. 항쟁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폭행도, 범죄도, 도난도, 사재기 등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과 두려움을 넘어 두 주먹 불끈 쥐고 함께 나눈 주먹밥과 두 팔 걷어붙이고 피를 함께 나누었던 대동 공동체였다. 거리의 농마주의, 구두닦기, 매춘연성 등 광주 시민 모두가 전두환 계엄군에 항거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정의였다. 그래서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을 영웅의 역사가 아니라 민중의 역사라고 부른다. 흡혈귀들의 나라에서 대동세상을 향한 민중의 노력과 저항과 분노, 당시엔 IT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죠. 그래서 우리는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5.18 민주화 운동이 섬광처럼 1987년 6월 항쟁을 만났고 또다시 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이며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사회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 노릇하며 사는 사회이다. 도리를 다하는 인간,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노무현은 이를 사람 노릇이라고 하였다. 다시 한번 밑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이며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사회이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 노릇하며 사는 사회이다. 도리를 다하는 인간,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노무현은 이를 사람 노릇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시장 경제를 강조하지만 시장 망능주의, 경제 우선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자는 뜻이다. 시장은 사람을 위한 시장이어야 하고 경쟁은 사람을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 이 말 중요합니다. 시장은 사람을 위한 시장이어야 하고 경쟁은 사람을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 노무현은 공동체의 근본적인 지향점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그 나름의 특이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5월은 대동세상을 소망하는 역사의 달력이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그것은 곧 이재명의 대동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기본소득은 2016년 1월에 시행한 성남시 청년 배당에서 첫 만남이 시작됐고 그것이 기본소득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교감하고 만나게 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몰아치고 나서다.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현금을 무조건 자산조사 없이 즉시 지급되는 것을 직접 체험한 후 비로소 이것이 기본소득이구나, 기본소득이 적어도 2010년부터 있었더라면 생활고로 죽음을 선택한 분들, 예를 들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증평의 세모녀 사건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가슴이 아프다. 그럼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였고 배품이 아니라 정의였다는 사실 또한 이제 깨닫게 된 것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사각지대와 낙인찍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몫을 모두가 누리는 분배체계의 공정성이자 공공성이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실천 원리는 공통애다. 공은 함께하는 것으로서 참여, 협력, 연대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통은 공감함으로써 고통과 기쁨을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이다. 애는 돌봄, 복지, 위로, 애도 등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함께 나눔이다. 함께 나눔은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글쓴이가 그럼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였고 배품이 아니라 정의였다는 사실 또한 이제 깨닫게 된 것이다. 여러분, 기본소득은 이 복지국가 체제와 복지 혜택과 다른 거예요. 내가 기본소득을 앞으로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기본소득은 서양에서는 복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웰페어 또는 독일어로는 월파르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임금이 자기 신하들에게 영주라고도 할 수 있죠. 또는 신하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실 전체가 다 군주거니까 그 소유의 일부를 띄어서 주는 거예요. 봉토를 주거나 선물로 주는, 이것이 월파르트야, 웰페어야. 복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복지입니다. 우리가 웰페어나 또는 월파르트를 복지라고 번역하잖아요. 복지의 뜻은 거기서 나온 거야.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야. 자선을 해주는 거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런 복지 개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거야. 독일은 복지국가지. 그러니까 기본소득, 기본사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사회로 넘어간다면 독일을 확 넘어서는 거야. 그 순간. 그런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삶을 적어도 인간적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독일 사회를 넘어서는 겁니다. 독일은 복지국가고 우리는 기본사회가 되는 국가니까 그들 어떻게 명명하든지 전혀 다른 겁니다. 개념이. 왜냐하면 각 국민이 그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서 정했는데 그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사회지. 기본 국가고. 이제 그것이 온 세계에 한국이 날려야 할 이 명성인 거예요. 기본 국가는 이런 데로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죠. 지금도 사실 유럽 국가 보면 프랑스 가보면 여러분, 프랑스 여러 번 내가 여행을 했지만 거기 가면 이 간수 이런 거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매치기가 아주 많아서 귀신같이 소매치기에 당합니다. 나도 소매치기를 한 번 당했어요. 그때 80년대 연수를 갔으니까 뭐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 프랑스도 여행 많이 가고 그래 소매치기 당해서 여권은 그냥 있었는데 돈을 싹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파리에도 한국은행 사무소가 있어요. 한국은행 파리 사무소에 어떻게 찾아서 거길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파리는 옛날 건물이 다 똑같아서 거기가 거기 같고 여기가 여기 같고 그래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랬더니 내가 이걸 그 파리 사무소 직원들이 이걸 미리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직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나중에 갚았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이제 소매치기 같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CCTV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CCTV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택배 오는 거 다 그냥 거기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앞에다 다 그냥 아파트 앞에다 갖다 놔도 그거 손대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아마 그렇게 됐으면 유럽 같았으면 다 날아갔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독일을 넘어서는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문화로도 그렇고 넘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거예요.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기본권, 즉 국민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복지 혜택이 아니에요. 자, 억강부약.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에서 억강부약이란 횡포한 강자를 제어하고 선량한 약자를 북돋아 줌으로써 복돋아 줌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출된 어깨동무를 의미한다. 이분 글 쓰면 그 글은 읽어보면 너무 이제 어깨동무가 한다는 거죠. 대동세상 요순 임금이 다스리는 사회라는 점에서 중국 유학자들이 소망하는 무위이치의 사회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통치가 제대로 되는 그런 사회로 자리매김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김육의 대동법과 정여립의 대동계에서 대동세상을 엿볼 수 있다. 조선 건국 이후 200년 넘게 작동해온 법과 관행, 그러니까 아까 그 이 대담에서 토론회에서 그 이재명이 얘기했던 그 대동법, 그거를 100년에 걸쳐서 겨우 실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재명이 처음 성남시장에서 시작했던 2006년 이후로 빨리 시작하면 우리가 처음 그것이 도입된 이후로 가장 빠르게 세계에서 도입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기본사회로 가는 아주 발판을 닫은 최초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시대를 거쳐 100년이나 지난 1708년이 되어서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대동법 추진에 따른 정치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맞서 대동법을 입법화한 분이 조선 최고의 관료 경제 이론가 김육이다. 그는 경제정책의 핵심을 소수의 부유계층이 아닌 다수의 가난하고 곤궁한 백성들에게 두어야 한다는 조선 최초의 조세정의를 주창한 분배론자였다. 국가보다 백성의 삶이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선분배 후 성장의 시작인 셈이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이롭다라는 안민입국론이다. 김육의 안민입국론 사상은 조선 후기 북악 실학자들에 의해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한두 명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연대하는 네트워크의 노력으로 이제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연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민회를 통해서 압력을 정치인들에게 주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겁니다. 봅시다. 대동세상. 조선 중기 가장 위험한 사상가는 정여립이었는데 이 정여립의 사상은 이런 거예요. 천하는 곡물인데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랴라는 천하 곡물설과 누구를 감히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라는 하사비군론. 그러니까 누구라도 임금이 늘 수 있다. 혈통에 따라서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임금을 시키면 된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사비군론. 구체적으로 설파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해법으로 대동계를 결성하였다. 이게 대동계는 1589년에 정여립이 만든 단체인데 대동계, 계를 만든 거죠. 정여립은 1546년에 태어나서 1589년에 43세 나이로 죽어요. 왜냐하면 이 대동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과거에 그 급제해가지고 그 정부 이 관직에 올라요. 그런데 선조의 미움을 사가지고 거기서 탈락합니다. 거기서 잘려요. 잘려가지고 대동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국가를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자살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자살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3세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이긍이 펴낸 연료실 기술에 따르면 대동계 구성원들은 매달 15일 한 차례 회합해서 글을 배우고 활쏘기 말 타는 법도 배우고 칼과 창을 쓰는 법도 익혔어요. 그래서 대동계 구성원들은
반상가 여기 그러니까 쌍놈과 이 양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공사천외를 다 무시하고 차별 없이 신분의 귀천을 전혀 따지지 않고 대동계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뭐 그런 일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여립의 대동사상은 허균의 호민론 그 천하에 두려워할 만한 자는 오직 백성뿐이라는 사상, 그러니까 호민론,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탕무혁명론, 탕왕과 무왕이 왕조를 교체한 그 사례를 들어서 탕무혁명론이라고 한 모양입니다. 근대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동학혁명의 인내천 사상으로 예상됐다. 인내천이란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은 보편적 인류애와 더불어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각자의 덕성과 재능이 온전히 실현되는 모두를 위한 실제적 민주주의다. 자, 이제 우리는 기본소득으로 동학혁명, 3.1혁명, 5.18 민주화운동,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등이 소망하던 그 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탈영토화이자 사회적 양극화의 탈주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억강부약, 어깨동무의 대동세상을 한국 사회에서 실현해보자. 대동세상의 이념은 흡혈귀들에 의해 매번 실패했습니다. 조선사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실패한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뭡니까? 문명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5,000년 역사 속에서 몇 년이 살아남은 그 민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양 민족과 공유되는 이 역사의 일반적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만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게르만 모형에서 독일 얘기를 하니까 독일 거는 우리한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주 일천한 생각이에요. 게르만 모형은 원칙을 말하는 거지, 모형이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런 게 모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원칙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게르만 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독일도 스위스도 오스트리아도 다 게르만 모형을 써요. 네덜란드도 벨기에도 심지어 덴마크까지 다 가면 비슷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권력 구조도 다르고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들이 삶의 방식도 규정도 다 달라. 그런데 뭐야 이게? 다 게르만 모형이야. 기본 정신이 똑같아. 그럼 그 기본 정신을 우리가 실현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달라. 내가 독일 얘기를 하니까 독일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1차원적인 사람들이 있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왜냐하면 독일의 권력 구조와 스위스의 권력 구조와 오스트리아의 권력 구조가 다 달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 원칙, 정신 이런 건 다 같아.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사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느냐, 교육시켜주느냐, 그런 정신을 갖게 만드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